내가 그 자료 이렇게 쭉 뒤지다 보니까, 뭐 문재인 요새 야단 맞는데,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남한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저 얘기를, 얘기랑, 이게 그 NBC 미국 방송하고 했을 때 한 얘기래요. 그리고 노무현 씨,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얘는 이제 뭐 사형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사령이란 말이 나올 수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월을 우리가 참, 그래도 잘 버텨왔죠.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 대북 독자 제재 단행. 한국 정부가 이제 독자 제재 하는 것이 뭐 얼마나 그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제재하는데 이제 반대하는 나라는 일단 없어졌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제재하는 거는 거의 뭐 그러니까 숨통을 끊는 거죠. 이게 목줄 조이기 작전입니다. 그거라는데 한국에서도 우리가 정확히 자료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한테 돈을 은밀히 갖다 준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의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 카타르에 뭐 비행기 타고 가냐.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것들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국제 제재에 100% 동참하는 순간이 왔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하루 568 포격 도발. 이건 그냥 엉성한 대포가 아니라 그래도 뭐 이제 그 겁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포를 막 쐈겠죠. 560발을 쐈다. 예, 옛날에 그 월남전에 가 있을 때, 월남할 때 1960년대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랬답니다. 포 쏠 때마다 카메라 한 대씩 날아간다 그랬대요. 그 값이, 그때 카메라 비쌌죠. 포 한 발 값이 카메라 한 발 값이랍니다. 그러니까 저거 다 돈이에요. 그 동서의 완충구역에 170발을 쐈다. 9.19 합의까지 위반하였다. 뭐 9.19 합의 북한이 지키려고 마음먹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그렇게 다 위반했고, 그러니까 뭐 참 대통령실에서 9.19 합의 유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 뭐 그거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어느 나라는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분석이 안 됩니다. 미친놈을 어떻게 분석해? 그 모든 학문은 인간이 합리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학문이 출발을 해요. 그거 다 미친놈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미쳤는데 어떻게 분석이 돼? 그죠? 그래서 그 rationality assumption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저 나라의 정책 결정 구조는 합리적으로 할 거다. 그 나라의 국가 이익은 뭐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다 설명을 하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그 rational, 북한이 하는 행동을 이제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하는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분노, 그 분노를 왜 느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분노는 외부에서도 들어가고 내부적인 분노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발작적 반응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 그냥 헌취, 학자의 educated guess,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추측을 해보면은 지금 누가 김정은을 심각하게 화나게 하고 약 올리고 있다라는 소리가 드는데 그것이 뭐 100%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또 뭐 일본도 그럴지 모르고 한국도 뭐 알 수 없죠. 그래서 김정은이를 정말 참을 수 없는 극도의 분노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여기 조그만 그 비행기들이 정찰기예요. 지금 그 오산공항에 가드레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정찰기들인데 프로펠러 달리고 그냥 보면은 그 개인 미국 부자들 타고 다니는 자가용 비슷하게 생긴 비행기입니다.
그거 여러 대이 동그라미 친 게 전부 다 그 비행기 모양인데 그 동아일보 그 어제 건가 그 사진에 나온 거예요. 그 완전히 미국 정찰기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지금 북한을 특A급 감시합니다. 특A급 감시하고 지금 북한하고 북한 바로 위에 미국의 인공위성이 떠 있어요. 미국 인공위성 중에서 KH-11, KH-12, KH는 키홀, 키홀이 뭡니까? 열쇠 구멍이죠. 열쇠 구멍 11호, 열쇠 구멍 12호 해가지고 그 열쇠 구멍 11호가 볼 수 있는 능력이 5cm짜리 물체까지 구분합니다. 5cm면은 이거 얼마? 이거 10cm인데 아 저기 그 레이저 포인터가 하나 떨어져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저기 골프공이 있구나. 그 옆에는 탁구공이 있네. 골프공 탁구공이 한 4, 5cm 되죠. 그거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5cm야.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서 있는데 보면은 명찰까지 아는 겁니다. 명찰에 이충군이라고 써 있네. 그거를 인공위성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 특별 감시 대상이 되면은 그 미국의 인공위성이 평양에 딱 떠 있으면은 그 지구 도는 데 따라서 평양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구 따라서. 그 인공위성도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북한 비행기가 몇 대가 떠서 어디로 왔다를 한국이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다 알고 있고. 지금 뭐 북한 군용기 12대가 편대 비행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30대 가서 쫓아내었다. 그 다음에는 뭐 또 뭐 150대가 나왔다. 뭐 150대는 북한에 있는 뜨는 비행기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900대 정도로 나오는데 비행기, 북한이 갖고 있는 비행기를 한 950대 보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뜰 수 있는 건 한 150대 정도, 한 200대? 다 뜨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망할 때 비행기가 6,000대 있던 나라예요. 1990년에. 그런데 그 30년 후에 뜨는 비행기가 120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한테 침략을 당한 거죠. 근데 북한이 지금 북한 공군기는 거의 못 쓰는 거로 보면 됩니다. 이 과학기계들은 그 비율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하고 아주 나쁜 거하고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나는 500m 가는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는 전원이 200m 가는 소총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내 총은 500m 가잖아요. 여기는 200m 가는 총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250m에서 긁으면은 이거는 몇 대 몇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쏘는 총은 나를 결코 못 죽여요. 100명이 쏴도. 근데 나는 100명을 죽일 수가 있거든. 현대무기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를 그러니까 워게임을 시킨 거라 F-22라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료로. F-22 한 대하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들하고 싸움을 시켰는데 145대 0이 된다면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45대 0인데 어떻게 145대 0이냐? 먼저 보는 비행기가 이깁니다. 공중전에서는. 근데 얘는 결코 다른 비행기가 보기 전에 먼저 보고 쏴요. 그 오버 더 호라이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근데 저쪽 그 지평선 너머에 있어. 근데 얘 지평선 너머에 있는 걸 보고 쏘거든. 그럼 가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랑 훈련할 때 이제 조금 더 못한 비행기, 그것도 아주 최고의 비행기죠. 그 조종사들이 그 오버 더 호라이즌, 그러니까 지평선 너머로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끄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는 이제는 그 비행기도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공군 조종사가 그거를 끄고 전투를 하겠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북한이 비행기가 뜨는 거는 여기서 다 봅니다. 나는 이거 한 10년 전쯤에 미국 항공모함, 동해바다에 왔던 항공모함, 요새는 로널드 레이건, 얘는 이 동네가 자기 담당 구역이라. 근데 레이건호, 항공모함 번호가 76번이에요. 근데 내가 73번 함이 조지 워싱턴인데 걔가 동해바다에 왔을 때 한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함장이 이제 무슨 함장실은 아니고 방이 전체가 펄이에요. 껌껌한데 펄은 방에 큰 지도가 있는데 화면
전체 이거보다 뭐 훨씬 큰 화면에 거기에 그 한반도 지도가 나와 있는데 한국에는 점이 무수히 많더라고. 하얀 점이. 그 파란 바탕에 하얀 점이 점점점점 찍혀 있어요. 북한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요게 점 하나가 비행기 한 대래요.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안 떠 있어. 남한은 새까맣게 많더라고, 뭐가. 다시 보면 뭐 100개도 넘겠더라고. 그래서 자기네 그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 바다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행기 한 대조차 뜨지 않았다. 뭐 떠봤자 안 되고 기름이 없어서 못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신문에 좀 나오는 얘기들이죠. 전술조치선 여기 이상 넘어왔을 때 이건 우리가 그은 겁니다. 특별감시선 그리고 군사분계선은 이제 그 휴전선이고 그래서 북한 비행기가 특별감시선 밑으로 날라오면은 우리가 뜨게 돼 있어요. 전술조치선 오면 이거는 거의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비상 걸리는 거죠. 격추 요격 준비하고 이제 뜨는 겁니다. 총알 다 장착하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이런 선이 있다는데 이걸 한국이 다 보죠. 미국도 다 보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전문가들한테 보내주는 자료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 이유가 뭐다, 개요가 뭐다, 주요 뭐 야당이 뭐라고 주장하는데 그 대응은 뭐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보내줘가지고 뭐 그냥 여러분들 지금 제공을 할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다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월요일 날 나갈 그 서울경제신문에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글을 쓰는데 지금 한일 군사에 훈련했다고 그 여당 높은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치는데 고종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종 수준에도 미달하는 인간들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썼는데 그거는 다음 주 시간 때 잠깐 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격하게 썼습니다. 이제 그 미국이 약 올리는 거 보세요.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한 번에 2발 이상 발사한 시험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해요. 북한이 미사일을 빵 쏘고 조금 이따 또 쏘고 그러는데 짧을 때가 9분 길게는 22분이다. 이거는 핵전쟁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쏘는 핵전쟁은 없어요. 그래서 북한 미사일 연속 발사 능력이 부정해서 한국하고 미국이 언제든지 요격 가능하다. 핵작전을 운영하려면 미사일 발사 간격을 길어도 20초에서 30초 이내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저 브루스 베넷 박사는 뭐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참 뭐 미국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특히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데 랜드 연구소라고 랜드 연구소는 미국 공군을 위해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이제 평생 근무한 사람이니까 이 택티컬한 거 군사 무기 이런 데 관한 아주 능력이 그러니까 북한이 쏘고서 한 발을 뭐 예를 들어 5시 15분에 쏘고 두째 발을 5시 뭐 35분에 쐈다 그러면 그거는 핵전쟁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미국이나 한국이 요격해서 포대를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초 내지 30초에 발사를 해야지 핵전쟁을 하는 거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데 뉴클리어 웨폰 시스템은 없습니다. 핵무기 체계라는 거는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가서 총을 전부 다 배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0점을 맞춥니다. 0점을 맞추는 게 이제 뭐 끼릭끼릭하고 뭐 이렇게 돌리고 쏴보고 쐈는데 보니까 내가 정조준인데 옆으로 나갔다. 그럼 그걸 또 조종하고 또 쏴보고 그래서 조종을 한 다음에 그걸 0.4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눈에 맞는 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총 잘 쏘는 사람 총 빌려서 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갖추는데 그것이 무기를 자기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 체계는 그 일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라 훈련하는 겁니다. 죽어라 훈련하는 거예요.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보면은 어떤 전쟁도 예상대로 되는 전쟁은 없다. 이 세상에 예상대로 진행되는 전쟁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훈련할 때는 지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에러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클라우제비츠는 학술 용어로 프릭션, 마찰이라고 썼습니다. 그 마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잘한 군대도 전쟁터에 가면은 제대로 못 싸운다는 그 얘기인데, 지금 이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언급을 한 거죠. 이거 가르쳐 준 겁니다, 일부러. 북한 잘 들어. 너네는 아직 핵전쟁 못하는 녀석들 아니야? 너네가 한 방 쏘고서 다음 번 쏘는데 9분 걸리는 동안에 우리는 가서 니네 거 다 부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북한이 예를 들어 이 장사포, 장거리 사정포, 그게 이제 몇만 문이 있고 가만 놔두면 서울이 초토화야 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못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장사포들이 전부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꺼내야 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의 정책 결정의 애로사항입니다. 이거 꺼낸 거를 보고 쏴야 되느냐, 한 발 쏠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전쟁은 땀나는 얘기죠. 그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들이 차에다 싣고 다니다 타이어 뭐 몇십 개 있는 거 쏠라고 들었을 때 미국은 이걸 때려야 되느냐 마느냐를 번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날라오면은 그 다음 거는 가서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쏠라고 들었을 때도 가서 때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에서 공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김정은이가 긴장 전쟁 상황이 임박하였다고 북한 말로 임박하였다고 생각될 때 내가 먼저 쏘겠다라고 법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 이걸 들었을 때 먼저 쏴야 되겠다는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바보 같은 언급을 한 거지. 예. 뭐 수중발사, 뭐 연못에서도 쐈다는데 연못에서 쏘는 거는 북한에서 잠수하면서 아직 못 쏜다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연못에서 쏘는 거는 수중발사인데 잠수하면 위로 뜨면은 그거는 시체야. 잠수하면 위에서 안 보이는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쏘는데 물속에서 쏘면은 물속에서 올라가서 물 밖으로 나온 다음에 엔진이 다시 한번 점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쭉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 기술은 어렵죠. 물을 통과해서 나와서 공중에서 다시 또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동영상 보면 물에서 쭉 올라왔다가 물 바깥으로 이제 벗어난 다음에 딱 틀면서 한번 다시 뿜습니다. 그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고도의 기술인데 그거를 북한은 연못에서 하는 겁니다. 연못에서 하는 거는 SLBM이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려주는 건데 그 SLBM은 뭐가 무섭냐면은 그러니까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래서 SLBM이라고 그럽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걔는 2,000km 날아가는 거라도 잠수함이 8,000km를 가면 10,000km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잠수함은 아무리 고물이라도 잘 잡을 수가 없어. 미국이 북한 잠수함을 그렇게 쉽게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평화시에 몰래 그거를 해가지고 하와이 부근 한 1,000km 지점에 가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애로사항인데 한국이 이번에 수중발사장 발사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킬체인이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킬체인이라는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을 잡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거 니꺼 하지 말고 그냥 통합해. 한국, 미국, 일본 통합하면 되잖아. 니꺼 죽불나게 니꺼 만들어서 뭐하냐. 함께 하지.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북한이 핵 가지고 저러니까 전술핵 무기를 다시 한국에다 갖다 놓자. 옛날에 한국에 전술핵 무기 있지 않았느냐. 춘천에도 있었고 오산에도 있었고 다 미군 기지마다 핵폭탄이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600발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다 철수했습니다. 북한 너도 없애요. 그랬는데 안 없앴죠. 근데 그걸 지금 다시 갖고 들어오자 그랬더니 미국 쪽에서는 아니 그 방위망을 한미일 3국이 통합하면 되는데 뭘 또 갖고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술핵 무기를 다 없애가지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우리나라에만 맥시멈 600발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전술핵이 200발밖에 없어요. 다 없었어. 다 해체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갖다 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그냥 평안남도 다 날아가는 걸 갖다 놓기도 뭐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미국 항공모함들 다 싣고 다니니까 옆에 와 있는데 꼭 갖다 놔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나라가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면 되지 않겠어? 이거 그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죠. 뭐 북한이 그냥 뭐 150대 무력 시위 참 저 고물 가지고 난리 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 반응하는 거 보세요. 일본이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다 바꿉니다. 있는 거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날라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방어망이 대폭 증강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북한이 오늘은 이제 150대 하고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그 29가 날아가는 겁니다. 북한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건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F-16하고 싸워서 F-16이 항상 이깁니다. 근데 F-16은 우리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중치예요. F-16보다 더 좋은 게 F-15, 그보다 더 좋은 게 F-35.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 공군 갖다 놓으면은 핫바리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뭐 훈련한다고 막 난리치는데 저 기름 얼마 쓰는지 한번 볼까요? 뭐 150대 12대 전부 그러는데 미그 21이 30분 비행하려면은 1,5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 시간당 3,000리터로 시간당 3,000리터. 우리 1년 동안 내렸으면 3,000리터 못 쓰지. 차 매일 타고 다녀도. 근데 비행기 1시간 나는 거예요. 그 고물 비행기. 북한이 그런 기름이 있나? 있나? 여기 고물 비행기 보세요. 딱 봐도 고물이지. 난 저거 타는 사람들 불쌍해요. 공군 용어로, 공군 병사들 용어로 고래 잡으러 갔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위험하면 바다로 갑니다. 추락할 때 육지에 떨어지게 되면은 인명피해가 많으니까 그래도 참 애국자들이죠. 뭐 해가지고 그냥 바다 쪽에 가서 떨겨뜨려요. 도무지 더 날 가능성이 없는 비행기들. 그래서 이제 고래 잡으러 갔다라고 그 은어로 공군 병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비행기 고래 잡으러 무수히 갑니다. 중국의 비행기, 중국 항공모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키 점프하게 돼 있는데 스키 점프하다가 물로 풍덩한 거 신문에 안 나오죠. 아까 뭐 열 몇 대 이상 들어갔어요. 지금 북한에 이 비행기가 언제 나온 거냐? 1955년에 나온 거예요. 1959년에 이제 소련 공군이 처음으로 운용을 시작했고, 1985년에 마지막 미그 21이 생산된 겁니다. 그 생산이 끝난 것이 지금 37년 됐죠. 아까 내가 그랬죠. 비행기는 40년 날면은 끝나는 거로 친다고. 그럼 저 끝난 비행기지. 그러니까 이제 뜨다가 우왕좌왕하고 난리법석 났다고 이제 추락에다 우왕좌왕. 북한 전투기 여러 대 추락, 회항 등 정황 포착, 북 발표 수치 부풀려져. 그러니까 150대라고 북한 신문에 나왔는데 100대 정도가 떴을 거다. 뭐 뜨다가 그냥 뭐 우왕좌왕하고 막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그냥 뜨라고 왜 그런지 뭐 미치겠다고서 이제 그런 거죠. 예상치 못하게 레이건이 회항했기 때문에 북이 급히 대대적 대응에 나선 것. 레이건호가 9월 23일 날 부산에 왔다가 9월 30일 무렵까지 이제 동해바다에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9월 30일 날 일본을 넘어가는 4,500km짜리 미사일을 쏘니까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가다가 돌아왔어요. 가다가 돌아온 다음에 지금 북한이 비행기 띄우는 겁니다. 전투기 중 한 대는 추락, 급히 착륙하거나 이륙 못한 전투기도 뭐 파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불쌍해요. 군인들이 다른 놈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우리 바이크 트립을 가자. 바이크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크도 있고 그냥 발로 굴리는 바이크도 있고 그렇겠지.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데 한 놈이 자전거 타고 나오면 같이 놀러 갈 수 있나요? 그 미국하고 한국 공군 뭐 비행기 띄우고 뭐 일본 비행기 띄우고 그렇다고 이게 온 겁니다. 독일 유로파이터도 와서 유로파이터가 그 진짜 좋은 비행기예요. 이것도. 일본 F2, 일본은 미제를 일본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거랑 9월 28일 날 훈련하고 이런 데 대해서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보여준 건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를 이해하고 군사 문제 좀 아는 사람으로 보면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뭐 전투기 추락했다는 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고 요거 지금 무지무지하게 지금 북한이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겁니다. 김정은이도 약이 막 올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제 거죠. 이거는 WION이라고 내 드문드문 보는데 World in One News. 그러니까 뭐 세계를 그냥 그 한마디로 소식 전해주는 뭐 그런 유튜버인데 평양 flies 10 fighter jets near border. 그 38 휴전선 부근에 그냥 10대 비행기를 북한이 날렸다, 띄웠다 뭐 그러는데 아까 그랬죠. 상대가 안 된다고. 상대 안 되는 얘기를 미국 조종사를 수십 년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파일럿 한 사람입니다. 36년 동안 비행기 탄 사람이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핸드렉스 자기가 자기 뭐 SNS에 올린 거예요. F-22 비행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놈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인데 F-35가 얘보다 나중에 나왔는데 F-35는 여러 나라한테 판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한 대도 안 팔았습니다. 다른 나라한테. 얘가 1등이에요. F-35는 얘한테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 F-22인데 모든 조종사들 2차 대전 때 정말 끝내주는 에릭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먼저 보는 자는 이미 전쟁에서 반은 이긴 거야. 이게 비행기, 그러니까 공중전을 영어로 독파이트라고 그래요. 개싸움이라고 그래. 왜 독파이트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독파이트 그러면 개싸움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공중전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들끼리 공중전하는 거. 근데 그 독파이트에서는 먼저 상대방을 본 사람이 반은 이겼다. 그리고 먼저 상대방의 꽁무니에 붙은 사람이 다 이겼다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적기에 뒤에 붙는 것, 이것이 이기는 첩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한 바퀴 도는 반경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멀리 도는 비행기하고 빨리 도는 비행기하고는 빨리 도는 비행기가 항상 그 상대방의 꽁무니에 가서 붙을 수 있거든. 근데 요새는 안 보이는 데서도 쏘니까 뭐 그런 거를. 근데 이제 F-22는 always see first, 항상 먼저 보고 in a way 하트만 could never have imagined. 하트만이라는 이 2차 대전의 영웅이 결코 상상해보지 못한 정도로 항상 더 먼저 보는 비행기다. 그리고 먼저 보고 컴퓨터로 그냥 파이어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 미사일 날아가서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맞히니까. 비행기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서 맞히니까. 얘보다 다음으로 좋은 비행기를 F-15로 치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죠. F-15 5대하고 이놈하고 하는 걸 보라. And dominate them. 그리고 이기는 거를 보라. 그러니까 5대만 이기는 게 아니라 몇십 대도 이기는 겁니다. 몇십 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 북한은 공군에 관해서는 전쟁 나는 그 다음날 북한 공군은 한 대도 못 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전면전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은 비행기가 뜨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원유 수입하는 거 보세요. 이게 금년도 그 CIA 월드 팩트북인데 금년 6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그 영국 기준, 뭐 미국 기준 비슷비슷한데 160리터를 1배럴로 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루에 300만 배럴을 사와서 그걸 다 써요. 근데 북한은 하루에 1640배럴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0.35%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루치가 북한 300일치입니다. 기름 없는데 비행기를 띄웠어. 오죽 화가 났으면 얼마나 누가 너 지금 심하게 약 올리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김정은 이딴 도발로 민생행보 이어갈 전망이라고 SBS에 나왔어요. 이 기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국제정치의 그 기본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이딴 도발하면은 북한의 목이 도 졸리는데 어떻게 민생행보를 이어가? 도발을 안 해야지. 모자 쓰고 있는데. 그리고 뭐, 엊그제는 이렇게 빙빙 날아가는 거 쐈다면요. 당연하지, 비행기니까.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그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한 시속 800km 정도 돼. 그런 조금 과장하면 소총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발표도 안 하는 겁니다. 저건 다 그냥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서 충분히 요격 가능해서 발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엉성한 비행기니까. 김정은이 분노해서 말했어요. 오늘 올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
주도권 완전히 쟁취할 수 있게 핵전략 무력 운영 공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너는 20초 만에 한 발씩 쏴봐라, 야. 브루스 베넷 박사가 조언한 대로. 뭐, 그냥 보란듯 깨고 싶냐, 어쩌고저쩌고 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강원도에서 80발, 서해바다에서 200발, 있는 거 다 써봐라. 다 써봐. 하고서, NLL 북방 완충구역에 포탄 떨어지고, 군사합의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체제 유지 위한 자구책. 뭐 국민들한테 지금 미제 앞잡이와 미제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돈이 좀 부족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뉴스들 다 나오는 거죠. 예, 뭐 하여간 뭐 하루 사이에 이게 그러면 북한이 막 이렇게 막 쏘는데 북한이 그 군사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알도 뭐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불리하게 말하면은 미국이 안 도와주면 전쟁 며칠밖에 못 해요. 총알이 없어서 폭탄도 없고 기름도 미국이 계속 대줘야 되죠. 지금 사오는 기름을 거의 매일 다 쓰니까 물론 뭐 전쟁 나면 자동차 안 움직일 테니까 그 기름으로 탱크하면 되겠지만은 계속 물자가 와야 싸우는데 미국의 작전 계획 중에서 OP5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오플랜 5030, 오퍼레이셔널 플랜, 작전 계획 5030, 롤백, 롤백이라는 것은 밀어서 그냥 밀어붙이기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럼스펠드 장관이 저 사람이 그 미국 역사상 기록을 2개 가지고 있는데 가장 어린 나이에 국방장관 됐던 사람입니다. 포드 대통령 때 42살인가에 국방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 때 그때는 70 몇 살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젊은 국방장관 기록, 가장 늙은 국방장관 기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방장관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는 뭐 영어 쉬우니까 읽게요. 도널드 럼스펠드 디렉티드 밀리터리 커맨더스 장군들에게 뭐 군사 지휘자들에게 명령하였다. To develop a new approach for conflict with North Korea. 북한하고 다툴 때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한번 개발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것이 오퍼레이션 플랜 5030이다. 그리고 5030이라는 이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 뭐 그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십시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작전 계획은 전쟁과 평화가 구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전쟁과 평화가 구분이 안 됐다. 왜 구분 안 된지 봐요. Under the draft plan, 이게 완전한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 초안에 의하면은 미국 US Forces Korea 주한 미군은 would conduct 해야 돼. Pre-conflict maneuvers, 전쟁까지는 안 가는 군사 모누버, 군사 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To draw down, 말라붙게 하다. 그러니까 말라붙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머니 있는 거 다 날리게 하는 거예요. Draw down North Korea's limited military resources. 북한의 한정된 군사 자산을 다 고갈시키기 위한 작전을 하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군산에 미군 비행들이 제일 많이 와요. 군산공항에 오면은 그놈들이 어느 날 쫙 그냥 몇 대가 웅 하고 떠서 북한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저 미국 놈들이 온다 하고서 떠요. 근데 미국 비행기가 빠르니까 뜨면은 이제 한참 약 올리고 돌아오는 거야. 그 다음날 또 가. 그럼 걔네 또 떠. 그 다음날 또 가. 또 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떠. 기름이 없어. 그게 503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하고 평화하고 그 경계선이 너무 애매해. 이거를 하다 보면, 그죠? 예, 작전 계획 5030인데 나는 지금 북한이 저러는 걸 보고서 미국이 5030을 은밀히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게 분노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너네 그 있는 기름마저 다 쓰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우리가, draw down North Korea's limited military resources를 하기 위해서 프리 컨플릭트, 전쟁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모누보 작전, 모누보라는 거 뭐 비행기 막 날아가고 이런 게 모누보예요. 탱크 가는 것도 모누보고. 그리고 막 미사일 쏘게 하는 것도 뭐 미사일이 북한이 뭐 몇만 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딜이 쉬지 않고 쏴대니. 그리고 요거는 또 왜 하냐면 국가들별로 저놈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 말이죠. 그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 놈이야. 그럼 치료가 안 돼. 그 정신과 의사가 막 반응하는 걸 보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막 반응하잖아요. 뭔가에 모르게 막 미친 듯이 반응하는데 이거가 전부 다 데이터 컬렉션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참 재밌어. 그런 거 보면은. 그 RC-135라는 서베일런스 에어크래프트 이거는 이제 공개한 겁니다. RC-135라고 이제 그냥 수송기를 이제 R이 들어가면 레코네선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찰기 하는 거예요. RC. 그러니까 수송기에다가 R 기능을 집어넣은 거라. 그게 이제 북한까지 막 날아가면은 이제 북한은 화나지. 이놈이 그 안경 큰 거 낀 놈이 오니까 나 자기 쳐다보려고. 그걸 또 픽 돌아오고, 그런 걸 하는데 RC-135가 하는 것보다도 이제 눈에 보이는 전투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텔스가 가면 또 북한이 몰라서 재미가 없고, 미국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젊었을 때 럼스펠드예요. 이 사람이 그 이라크 전쟁 때 제일 먼저 때리자고 그런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그 아주 다혈질입니다. 레슬링 선수 출신이야. 그 미국 프린스턴 대학 학생일 때 미국 그 올림픽의 레슬링 선수 후보까지 간 정말 그 마초. 남자인데 뭐 인물도 괜찮고 말도 격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런데 이 럼스펠드 장관이 성질이 급하니까 한국에서 그 밤이 되면 때 다 빼버려. 그랬습니다. 다 빼. 우리 애들 다 빼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모르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런 그 럼스펠드. 그 이라크 때리자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실패했죠. 가면은 곧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전투에서는 신속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전쟁은 전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이 전투가 아니라 정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거를 못 샀다는 그 에러가 났죠. 예, 미국의 또 크리스 스미스라는 그 하원 의원이 김정은 남매 참 김정은 시스터 브라더스라고 얘기하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들의 봉사와 지도력으로 국민이 행복할 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데 네가 정치를 잘해야지 정권이 유지되는 거야. 무기 쏜다는 건 니네가 약하다는 뜻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약 올렸습니다. 북한이 하도 무기를 쏴대니까 미국이 이런 거 갖다 놓을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근거가 생기죠. 이놈은 시속이 96km짜리 탱크입니다. 저거는 자동차처럼 빨라. 그리고 성능이 탱크랑 같아. 이름이 스트라이커인데 그 Y를 씁니다. STRIK가 I가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야, 스트라이커가. 2차 대전 때 그 전쟁 영웅, 뭐 장군도 아니에요. 하사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을 따가지고 스트라이커라는 장갑차를 만들었는데 정말 빠릅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 훈련 반대하는 친구들이 데모하러 가면 벌써 이미 갔어. 하도 빨라서. 그리고 뭐 탱크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그러죠. 이거를 요번에 요 며칠 됐어요. 한국에다 순환 배치한다고 갖다 놨더라고. 이겁니다. 내가 집에 얘 모델도 하나 있는데, 아주 우람하게 생긴 탱크하고 웬만한 탱크보다 성능이 하나도 못하지 않은, 뭐 그러면서 시속이 96이나니 뭐 별걸 다 하겠죠. 그죠? 이런 거 지금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미국은 북한이 하는 일을, 북한의 전술 전략 계획을 다 이렇게 보고 눈으로, 응?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환자한테 말 시켰는데 말을 잘해준 거야. 예, 지금 한반도 얘기 잠깐 하고, 이거 우리 강미은 교수라고 저 숙명여대 교수인데, 이분이 방구석 외신이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아주 그 세계의 뉴스를 잘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뭐 미국 방송 안 봐도, 이것만 잘 보더라도 다 볼 수 있어요.
네, 광고를 해드립니다. 우리 강민 교수 뭐 우리 후배인데 잘해요. 아주 그 좋은 뉴스들 딱딱 정리해서 해주는데 네바다에서 뭐 트럼프가 연설했는데 중간 선거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라는 그런 거.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의 정당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그 공화당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435명의 하원을 다 뽑고 이제 상원 35명, 100명 중에서 임기가 6년인데 2년에 3분의 1씩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상원의원은 A반, B반, C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 A, B, C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요번에 6년이 돼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35명이라 35명 중에 뭐 공화당, 민주당 해갖고 공화당이 500 몇 명이 출마를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 대거 당선되면은 그 2020년 선거도 뭐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뭐 대선 나가는 거 뭐 확실하죠. 트럼프는 미국의 우파입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예요. 지금 미국이 글로벌리스트가 점령했고 글로벌리스트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 사회주의입니다. 자기네들은 극단적인 부자들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뭐 미국의 지금 뭐 상황 보면은 털시 거버드라고 이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까지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뭐 대통령 출마했다는 사실이 그 사람 본인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뭐 유일한 근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꿈꾸던 그 하와이 출신 그 의원인데 당을 바꿨어요. 공화당으로. 그 뭐 도대체 민주당은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다.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이 그 미국의 기본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그래도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당을 바꾸면은 민주당한테는 충격적인 일이 되는데 그런 일이 이번에 나타났고 뭐 이러면 딱 덥석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또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은 당선되겠죠. 이 사람 텔시 거버드입니다. I believe in a government that is of, by, and for the people. 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국민의 정부를 믿는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oday's Democratic Party does not. 오늘날의 민주당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또 뭐 이거는 뭐 무슨 주야? 알래스카 주의 그 뭐 또 상원의원으로 나온 사람인데 알래스카는 상원의원은 2명이고 하원은 1명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주는 똑같이 인구가 많던 적던 상원의원 2명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인데 캘리포니아는 53명입니다. 알래스카는 1명이에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캘리포니아 인구의 53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근데 대통령은 선거인단수로 하죠.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상원의원 2명에 하원의원 1명이니까 선거인단이 3명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하원의원 53명 더하기 상원의원 2명에서 55명입니다. 근데 55명이고 3명이야. 그러니까 18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인구는 53배인데. 그러니까 그런 작은 주들을 다 먹는 정당이 이기는 겁니다. 대통령에. 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인구 비례로, 그거는 미국이 연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맨 처음에 국가가 13주가 있었는데 13주를 한 나라로 만들자. 그러니까 30 스테이트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로 만들자 했을 때 이제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로 국회를 만듭시다 그랬더니 인구가 적은 주는 그럼 너네들만 해. 우리는 안 들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을 다 만족시키는 거로 인구 비례가 아니라 각 주는 2명씩 동수에 상원의원을 둔다. 그래서 그 작은 주도 2명이고 큰 주도 2명입니다. 그리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그래서 작은 주들도 다 들어가고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작은 주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캘리포니아는 55석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단은 하원의원 더하기 상원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는 2 플러스 하원의원 숫자예요. 그러니까 55 그리고 알래스카는 3. 그런데 인구는 이쪽이 53배.
그러니까 알래스카도 화 안 나고 요새 그 캘리포니아는 화가 좀 나겠지. 그래서 그 미국 민주당은 이제 표대로 하자, 그 인구대로 하자,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을. 근데 그거는 미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미국 헌법은 각 주들이 모여 산 거기 때문에 인구 많은 주가 인구 적은 주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게 그런 제도들이 다 잘 돼 있죠. 최근에 그 미국에서 나온 책 오버리치라는 책, 미국의 여자 국제정착자들 많습니다. 수잔 셔크라는 여자학자가 이 책은 내가 주문해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 오버리치, 중국이, 이건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기를 때 중국이 자유주의 국가가 되면 미국 비슷한 나라가 될 거다. 중국이 잘 살아도 미국 비슷한 나라가 되면 두 나라 사이좋게 잘 지내. 싸울 이유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국제 정치가 리버럴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환상주의를 깨는 거가 다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가지면 어떡하냐. 근데 미국은 환상을 가지고 중국을 길러줬는데 이제 이 사람은 옛날부터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요번에 나온 책에서 중국은 너무 나갔다. 중국은 이제 깡패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쓴 책입니다. 슈잔 셔크. 이 사람 남편도 뭐 유명한 학자들하고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죽이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은 아주 썰렁하게 나옵니다. Washington raises stake in war on China's technology. 미국은 중국의 기술에 대한 전쟁의 수위를 팍 높였다. 어디까지 높였냐?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고 저쪽 그 문장의 맨 마지막에 to put it mildly 점잖게 표현한다면은 Chinese companies are basically going back to the Stone Age. 중국의 기술 회사들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회사들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느 정도 싸움인지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점잖게 표현하면은 미국이 중국의 전자회사들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고 있는 중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 돈 벌겠다고 그럽니다. 강대 국제정치 미국 뭐 이걸 우리가 책들 있는 사람 보면 되는데 그냥 책을 보는 요령 어떻게 보면은 좋은지 그거 그냥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디 퀘스천. 이제 뭐 이 세상 문제를 볼 때 일단 그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세요. 그 영어로는 프로블레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를 만들 줄 아는 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논문 제목을 이제 각각 학생들이 논문 쓰겠다고 써왔는데 평생 써도 못 쓸 제목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야, 너 그거는 평생 공부해서 다 못해 하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찾아내는 거, 그것도 뭐 이제 다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찾아지죠. 아까 우리 앞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김정은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저럴까라는 의문에서, 거기 이제 우리가 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찾아내는 작업,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태도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과 떨어지는 거,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그 위대한 발명도 하는데, 발견이죠. 발명이 아니라. 위대한 발견이 이렇게 그리고 학자들이 전부 다 반짝할 때 뭐가 터지는 거예요. 반짝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그림 그릴 때는 전등이 팍 켜지는 그 모습으로 만화를 그리는데 우리가 팍 커지는 그것이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만들면서 읽으면 좋아요. 내가 이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국가들이 다 행동을 하죠. 그 행동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했다. 그것도 하나의 행동한 겁니다. 근데 푸틴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때리게 한 그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냥 전쟁 났구나. 이놈 나쁜 놈이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못 만들죠. 왜 전쟁은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왜 그 전쟁을 했을까? 국가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미오셰이모 교수는
주로 강대국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론을 만들고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고 얘기하고 강대국만 따졌을까? 국제체제를 이끌어가는 국제체제의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나라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소국은 따라가요. 그러니까 약소국이 국제체제의 특징을 만들진 않습니다. 강대국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한때 만든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 시대. 그 미국이 한번 만든 시대가 그 자유주의 시대, 글로벌리제이션, 자유주의 시대. 이런 식으로 그 강대국들이 세계를 끌어가는 나라들이 그 세계를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강대국들이다. 그래서 그 어떤 학자는 국제정치 이론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이론 모두는 10대 강국이 지난 200년 동안 한 일을 설명하는 것이다. 뭐 강대국이 10개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역사의 강대국을 보세요. 그럼 10개밖에 안 나옵니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중국,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두 개, 두세 개 더 나오죠. 걔네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지지고 묵고한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국제정치 이론이 나온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됐는데, 야, 이 대한민국이 세계 2등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하는 짓이 달라. 그러면 그때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론을, 약소국 국제정치 이론은 없어요. 근데 그 약소국이 강대국이 됐을 때 또 뭐 국제정치 이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그래서 그 국제정치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가 있어요. 주연. 우리가 뭐 영화 보고 와서 영화 안 본 사람이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주연 배우 얘기해 주는 거죠. 조연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도 좀 그런 경향이 많다. 그래서 약소국 학자들은 국제정치 공부하다 보면 기분 나빠요. 어떤 때는. 근데 뭐 그래도, 그래서 그 국제정치는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을까? 당대의 패권국에 가서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이 로마 시대면 로마로 가야 되죠. 지금이 1875년이라면은 런던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1945년 이후에는 국제정치 배우려면은 미국으로 가야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미어샤이목에서는 패권국, 국가들은 패권이 되고 싶어 한다고 그랬는데, 패권국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가? 패권국이 된 나라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패권국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있어요. 이것도 반칙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패권국이 안 되겠다고 선언을 할 수가 있어? 행동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국가 대전략이 디셉션, 사기야.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 대전략이 사기에 의존,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이제 그 뭐냐, 사마천의 사기가 아니라 사기 친다 할 때 사기. 그러니까 국가의 대전략이, 그러니까 뭐 손톱을 가리고, 그 등소평이 그랬잖아. 발톱을 가리고 때를 기다려라. 그 누가 모르나,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한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발톱을 가리고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나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정말 그 힘든 거가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같은 양에 속하는 나라들끼리 패권 전쟁을 했습니다. 포르투갈한테 스페인이 덤볐고, 네덜란드가 덤볐고, 네덜란드한테,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뭐 프랑스, 도전국이 전부 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도전국 소련, 도전국이 전부 다 웨스트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대하고 도전국이 혹시 일본 아니냐 또는 중국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과 중국이 양이 달라. 그래서 패권 전쟁의 스타일이 옛날하고 같을 거냐에 대해서 좀 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행동 방식은 분명히 소련이 미국한테 덤비던 거하고 다릅니다. 뭐 가서 그냥 나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뭐 이번에 그 복고일 선생이 중국의 그 패권 도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맨 첫 장이 그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전자회사 하나가 중국한테 해킹당해가지고 다 뺏기는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다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냥 가격을 40% 낮춰가지고 내놓는 거야. 그 노르텔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거덜나는 그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디셉션이니까 그게 되죠. 그래서 패권국은 그 영어로 그냥 말하면은 그 세계를 가번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가번이라는 게 뭐 가버먼트 통치 통제 지구를 지금 미국이 가번하는 거예요. 그 미국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미국식 사고방식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미국의 발명품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강의하는 거 이거 뭡니까? 파워포인트 그 미자란 말이야. 이거 그 다운받을 때 우리나라 뭐 모든 회사들이 컴퓨터 만들면서 거기다 파워포인트 자동으로 하나씩 집어넣어 주죠. 이거 전부 다 특허료를 안 내겠습니까? 우리가 다 거기다 돈 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생활 양식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미국이 규제하고 있죠. 노트북 미국이 만들었지. 핸드폰 미국이 만들었죠. 유튜브 미국이 만들었죠. 뭐 별걸 다 미국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계의 인연과 사상을 지배하는데 패권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패권국이 된 나라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이제 몬테이로라는 그 젊은 사람인데 죽었어.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패권국이 세 가지인데요. 1. 이 세계의 모든 개입을 관둔다. 나는 이제 너무나도 안전해. 개입할 필요가 없어. 2. 이걸 이용해 자기 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더욱 극대화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 착취적으로 하는 거죠. 3. 트럼프식입니다. 트럼프식. 세상 문제 돌봐줄 테니까 돈 내. 그래도 내가 가는 것보다는 돈 받고 지켜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거 돈 내라는 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미국의 3분의 1은 다 때려치고 가자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도와주니? 우리는 안전한데. 왜 우리 세금으로 남을 도와주고 앉아있어? 영국, 프랑스, 독일을 우리가 왜 지켜줘?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 왜 지켜줘? 지금 이런 몇 가지 그 강대국이 할 수 있는 행동, 이것도 내가 이제 나중에 강대국 하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대국의 지위를 죽도록 유지하려 한다. 왜? 너무나 좋으니까. 뭐가 좋은데?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골라 때릴 수 있으니까. 골라 때릴 수 있는 나라가 패권국입니다. 미국은 자기가 때리고 싶은 놈을 골라 때리죠. 영국은 미국이 때린 놈을 가서 또 때린다며. 저번 시간에 우리 한 거지. 때리고 가서 또 때리고, 일본은 맞으면 미국 보고 때려달라고 그러고, 한국은 맞으면 훈련하고, 북한은 맞으면 한국 때리고, 뭐 이런 중국 애들이 만든 재미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1등이 된 나라는 그 1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 어떤 1등도 평화롭게 도전자의 도전에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양보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이제 팩트,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은 그 심플한 논리를 모르고, 야, 30년에 중국이 1등 된대. 30년에 중국이 1등 된다는 거는 국제정치 역사의 원칙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 보불전쟁, 뭐 하여간 어마어마한 역사의 대전쟁들은 다음 세기의 가버너십, 누가 다음 세기를 지배할 것이냐를 두고 패권국과 도전국이 싸웠는데 어느 패권국도 평화적으로 너 가져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알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그 자리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은 이렇게 크고 미국은 이렇게 가니까 언제 가서 붙을 거야. 이런 그거는 환상주의도 안 돼요. 그거는 무지입니다. 무지. 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훈련해? 그게 무지의 소산이에요. 무지. 묘쉐이머의 이론에 의하면 이 말은 맞는 것인가? 패권국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묘쉐이머 책 2판, 우리 여러분들 요새 번역판 맨 마지막 챕터가 1판은 21세기의 세계 정치고 2판 제목은 중국은 평화롭게 패권국이 될 수 있는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 마지막 장의 제목인데 중국은 평화롭게 패권국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미국을 꺾어야 돼. 근데 미국은 한국이 아니죠.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정의해보라. 국가들이 행동하는 그 원인은
내부보다는 심리적인 본능보다는 외부적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국가들은 힘을 어느 이상 가진 다음에 만족을 안 해. 1등이 되고 1등이 됐을 때도 만족 안 해가지고 계속 더 힘이 세지려고 노력해. 그래서 그 국가들의 힘의 컴피티션은 거의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이 공격적 현실주의입니다. 방어적 현실주의, 70년대 후반의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외부 환경이 나쁘기 때문인 것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랑 힘의 균형을 잃었을 때는 국가들이 자제를 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두 번째 현실주의입니다. 첫 번째 현실주의는 권력은 본능이지. 권력은 본능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끊임없이 느리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제 2세대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2세대 현실주의가 제일 그 아주 학문적으로 막강했던, 도저히 누가 덤벼들지 못했던, 미국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그래서 케네스 월츠의 그 지위는 케네스 월츠 교수. 그 사람은 뭐 정말 도미네이트입니다. 도미넌트야. 국제적 시에서는 도미넌트 피규어인데, 미어샤이머는 그 케네스 월츠가 누렸던 도미넌스는 못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비판이 너무 많아. 미국이 세계 1등이 돼가지고서 좀 느긋해진 사람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뭘 꼭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가 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미어쉐이머가 제일 필명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냉전이 딱 끝나는 그 무렵에 어틀랜틱이라는 잡지에다가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이 우리는 왜 곧 냉전의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인가 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유럽에 두고 봐라.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더 만나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될 거다. 정말 유럽이 소련 망한 다음에 그냥 피바다가 됐었죠. 전쟁 횟수도 많아지고. 그렇게 그 아주 날카롭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현실주의가 요새 이제 다시 모겐소 현실주의. 모겐소 현실주의는 투키디데스 현실주의입니다. 투키디데스가 이제 그 중국과 미국 관계를 벌써 2400년 전에 설명했죠. 스파르타는 아덴의 힘이 무럭무럭 증강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그건 지금도 참 적용되는 그런 분석 같아요. 양극체제, 다극체제, 패권체제 중 어느 체제가 가장 평화로운 체제인가? 양극체제라는 건 미국하고 소련처럼 세계를 두 패권국이, 그러니까 두 패권국이라는 건 말은 안 돼요. 패권국은 한 나라야지 말이 되지. 그 정의상. 한 두 개의 슈퍼파워. 그것도 또 말이 안 돼. 슈퍼파워는 혼자서 모든 나라랑 싸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의상. 근데 그런 나라가 두 개 있었어요. 미국도 지구 전체랑 싸울 수 있었고, 소련도 지구 전체랑 싸울 수 있었어. 그래서 둘이 못 싸웠어. 그래서 그 시대를 콜드워, 핫워가 아니라 전쟁은 전쟁인데 차가운 전쟁이야. 근데 차가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검은 태양이 있나? 검은 태양이나 마찬가지야. 차가운 전쟁은. 붉은 태양이죠. 뜨거운 태양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국제정치의 반칙의 세월이 지난 양극체제입니다. 근데 양극체제를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케네스 월츠 같은 사람은 양극체제가 가장 아름다운 체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나 적과 친구가 분명해. 그래서 혼동돼서 전쟁할 이유가 없어. Everything is very clear. 다 명확해. 그래서 싸움 안 해도 됩니다. 일부러 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양극체제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다극체제가 좋다는 사람은 키신저입니다. 키신저는 5개가 최고야. 5개가 최고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5개가 최고인 거는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 메테르니히의 외교정책입니다. 메테르니히가 그 유럽의 평화를, 오스트리아 재상이죠, 메테르니히가. 그때 유럽이 5개의 강대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그리고 또 뭐야. 그 5개의 나라가 아주 견제와 균형을 끝내주게 잘하면서, 그래서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914년까지 유럽의 그 100년 동안에 대전쟁이 없습니다. 그 기간을 연구하고서 그 기초를 만든 게 메테르니히고, 메테르니히를 연구하다 보니까 키신저 박사는 5국 체제가
가장 평화체제다. 국제정치에서 센 나라 5개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런 사람이 미국의 국가안보 수석이 됐을 때 미국과 소련이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게 그 소련 체제를 보니까 중국이 소련하고 맞짱 뜨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길러주는 겁니다. 양극을 이제 다극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유럽, 너 따로 해. 유럽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생기고 EU 만들어가지고 중국 떼어내고 소련 있고 미국 있고 하나가 더 필요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후보가 일본이에요. 일본. 내가 아시아를 이제 더 이상 지켜주지 않을 거야. 아시아인의 방해는 아시아인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월남에서 군대 빼줍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미군 뺍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키신저가 생각한 아름다운 세계는 일본, 유럽, 미국, 그때 소련, 중국 이 5개의 나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제.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닉슨 독트린을 하고 월남전에서 손 빼고 그 중국하고 소련을 띄워놓고 유럽을 독립시키고 그 짓을 이제 키신저가 한 것이죠. 근데 그거 한 거 보면은 나중에 뭐 잠깐 설명 나오겠지만 그 유럽에 미군이 소련군보다 약했어요. 소련군은 정말 무지막지한데 유럽의 미군이 약했습니다. 근데 소련군이 다 독일 전선에 있는데 여기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월남에서 군대를 미국 50만을 빼니까 미군 때문에 중국 남쪽에 왔던 중공군이 전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붙는 겁니다. 시베리아로, 만주로. 그러니까 만주에서 균형이 깨지니까 소련군이 유럽에서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균형이 회복이 되고 이쪽에서 새로운 전선이 생기고 월남에서 미국이 손띄고 그리고 미국 해군 빠져나간 자리에 일본이 대신 들어가고 일본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고 들어갔냐면은 일본은 오키나와 이남 1000km를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그때가 바로 박정희 때 유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히 지구가 그냥 완전히 뒤집히고 있구나. 여기서 그 꼬마들은 잘못하면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버려. 거기서 이제 대책으로 나온 것이 10월 유신이죠. 패권 체제, 다극 체제가 이제 그 키신저 체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7개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7개의 강대국. 그래서 이태리 같은 나라는 실력으로 강대국이 아닌데 옆에 나라들이 너도 강대국에 껴줄게 그래갖고 이탈리아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진짜 강대국이 너도 강대국이야 그러면 돼. 그래서 승인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거가. 어느 체제가 간장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가? 양극 체제에서 전쟁하면 지구가 깨집니다. 다극 체제에서는 전쟁 빈도가 높습니다. 근데 큰 전쟁은 안 나요. 패권 체제는 이제 전쟁이 나면 이것도 무지막지한데 패권 체제는 안정적인데 그 안정 평화는 오로지 패권국만 향유할 수 있는 거야. 팍스 로마는 기뻐요. 근데 로마 외에 다른 나라는 전부 거기에 화나. 근데 이제 전쟁의 빈도로 보면은 그 패권 체제가 빈도가 제일 적습니다. 빈도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다극 체제인데 다극 체제는 빈도가 많아도 그 체제 시스템을 왕창 폭발시킬 만큼 큰 전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양극 체제에는 그 김 빼는 전쟁들이 각각화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못해. 그 양극 체제 이 챔피언들이 싸우면은 세계대전, 그러니까 지구 깨지니까. 그래서 꼬마들 싸움을 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 전쟁, 월남 전쟁을 그 꼬마들의 싸움으로 이제 보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비슷한 두 나라가 있는 게 안정됐냐? 논리적으로 그럴듯합니다. 나랑 힘이 비슷해. 그러면 서로 못 싸워. 서로 싸워도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이론이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력 균형이 국제정치에서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세력이 불균형돼야지 전쟁이 안 나. 내가 에스더보다 힘이 비슷할 때는 서로 화나면 싸운단 말이야. 거꾸로 역설적으로. 근데 내가 힘이 100배야. 그럼 어떻게 싸우겠어요? 100배짜리는 100분의 1짜리랑 싸울 이유가 없고
100분의 1짜리는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국제 정치를, 그래서 개념이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아, 그거는 내가 100대 1이다. 그럴 때는 그 체제는 스테빌리티. 스테빌리티는 아빠랑 딸하고, 3살짜리 딸하고 시소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아빠 쪽으로 딱 서서 고정돼 있죠. 시소가 딱, 그게 아주 안정된 체제야. 근데 밸런스라는 거는 이제 딸이 3명이 다 탔어. 아빠가 혼자 타고. 그거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해서 균형은 이루는데 그 체제는 안정적이지는 않아. 흔들거리니까. 그래서 인더 밸런스라는 그 단어가 위태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인더 밸런스 그러면은 한국이 저울 위에 있어서 흔들흔들하다 그래서 위태로운 한국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Earth in the Balance라는 책이 있는데 위태로운 지구인데 안정적인 지구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어. Earth in the Balance는 위태로운 지구라는 뜻입니다. In the Balance. 우리가 그 저울 비슷하면은 계속 떨리죠. 근데 한쪽은 10kg, 한쪽은 1kg이면 딱 고정돼가지고 안 움직이죠.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안 움직이는 스테이블한 체제가 평화적이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하나 딱 있고 남들은 상대도 안 되는 게 평화적이야. 라고 얘기해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의 평화, 로마의 평화 이렇게 아주 막강한 나라가 있을 때 전쟁의 횟수는 확실히 적어요. 동양 국제 정치를 보더라도 중국이 안정적으로 쓸 때 그때 전쟁이 확실히 적습니다. 숫자는. 근데 중국이 이제 내부로 망가지고 흔들거릴 때 그때 이제 전쟁들이 터져요. 최근의 이론은, 최근의 더 다수설은 힘의 불균형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힘의 불균형이. 나는 그쪽 편 같아요. 나는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를 오려면 우리가 북한을 압도해야 되지 비슷해서는 안 돼. 비슷하면 에라 모르겠다고 싸울 그게 생기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론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지난 20몇 년 동안이 자유주의자들이 지배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가 되면은 시장경제의 나라가 되면은 민주주의 나라가 되면은 세계는 평화로울 것이다를 보통 신념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장사합시다. 싸우지 말고. 맨체스터 띠어리라고 그래요. 맨체스터라는 영국의 이제 산업도시죠. 거기서 막 영국이 이제 산업화됐는데 거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장사합시다. 싸움하지 말고. 장사하다가 싸우는 줄 모르고. 그래서 맨체스터 이론, 그게 다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의 기본 이론입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학, 이 미국의 냉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미국의 주류예요. 그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가 됩니다. 전 세계가 무역하면은 그때 평화가 옵니다. 중국, 저거 이제 장사하기 때문에 저거 우리랑 똑같은 놈이에요. 미국은 소비자, 중국은 생산자인데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니까 중국을 맘 놓고 길러줘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이론이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이론. 그래서 지난 냉전이 끝난 다음에 지구를 지배한 국제정치 이론은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은 정말 거기를 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면 평화가 온다. 데모크라틱 피스 띠어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하고는 싸움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법칙화된 이론입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지금 일본이 군국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들하고 전쟁 연습을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일본이 군국주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세계에 변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주의 이론에 기반을 둔 클린턴 행정부, 클린턴, 오바마, 부시 다 똑같아요. 자유주의. 외교정책 설명해 본다면 부시도 마찬가지고 자유주의는 현실주의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는 이 세상의 민주주의 국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들면은 이제 다 평화의 나라가 돼.
이란, 북한을 민주주의로 만들어야 돼. 그놈들을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서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하려면 그놈들하고 싸울 이유를 대. 악의 축 세 나라. 가서 나 때려 부셔. 그놈이 민주주의 국가로 되면 지구는 진짜 이제 영원한 평화가 돼. 그런데 전쟁은 미국이 할 수 있지. 그리고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이 전쟁에 자제하는 정도가 현실주의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싸워버려. 저거 정부 날려버려. 그래서 엉멍덩멍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럼스펠드. 그 사람도 바로, 이라크 그거 민주화 시켜버려. 후세인 날리고 그럼 다 우리 편 되는 거야. 평화의 시대가 오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리버럴리즘이 좀 이상주의적이에요. 낙관론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못된 놈들을 가서 다 제거해버려야 돼. 방법은 뭐 전쟁이라도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최근 그거를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제 깼고, 현실주의는 월하면 무슨 우리의 국가이익이냐. 거기 왜 우리가 총 들고 가서 난리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현실주의자들은 그 국가 이익을 대단히 따지는데 그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가서 도와줄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현실주의 이론 발달의 계보를 요약해 보자. 이거 우리 많이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설명해도 국제정치학 발달사를 대부분 알 수 있는 겁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가 나왔는데 1세대가 좋다라는 1세대가 설명을 잘한다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서문만 읽었는데 3세대보다는 1세대가 낫다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국제정치를 무정부 상태라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지금 유정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가 우리는 법원이 있고 경찰이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세월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장을 안 해도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죠. 사회에 의해서. 그런데 무정부 상태, 국제정치에서는 그 변호사도 없고 경찰도 없고 나를 지켜줄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힘 외에는. 그래서 그거를 애나키, 왕이 없는 사회다라고 얘기하죠. 왕이 있는 사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없는 사회는 무질서입니다. 근데 정말 그 무질서는 하지만은 그 사회가 개판인가? 개판은 아니에요. 왜? 힘의 질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깡패의 세계가 다 주먹이 최고지만은 거기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 국제 질서는 바로 그 수준의 질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국가들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fear, 두려움. 미어쉐이모 교수가 한 거예요. 두려움. 이것이 국가 행동의 원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총을 더 많이 만들고 힘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국가 목표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SPPP라고 그랬죠. S, security, P, power, 그 다음에 prosperity, prestige. 금메달 받는 거가 제일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는 돈 버는 거, 군사력이 많아지는 거, 물리적 힘이 세지는 거, 그리고 그 합치면 그게 security죠. 국가 안보.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회 나온다고 한다.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365라는 건 뭡니까? 매일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그 상징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365번의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은 매일 두려움을 느끼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죠. 국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경제력, 군사력. 하나만 치면은 경제력을 칩니다.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이 두 나라가 전쟁 붙었을 때 누가 이길지를 변수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라 그러면 경제력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개시하는 순간에 군사력이 더 많은 나라도 있죠. 돈은 적어도. 그런데 결국은 돈이 많은 나라가 이긴다. 돈이 더 많은 나라가 이긴다가. 그래서 변수로 하나만 치면은 경제력을 치고 거기다 이제 경제력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예를 들어 60%가 된다. 군사력까지 가면은
설명 능력이 뭐 80%로 오를 거고 거기다가 정신력까지 넣으면 100%로 올라가겠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경제력, 군사력, 힘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모든 현실주의 국제정책 교과서는 그 국력 계산이 나옵니다. 국력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 뭐 지리, 인구. 요새 와서는 정보는 국력이다. 정보, 아는, 뭐 미리 보는 이런 나라들이 다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세계를 Age of Information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트럼프 이후에 그러니까 Age of Globalization은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지금 퇴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더 바람직할까? 이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글로벌리제이션 X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고 그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부 다 국가 민족을 따로따로. 그래서 그 바벨탑에서 이제 언어 갈라놓는 것도 그 성경은 그 각각의 민족, 각각의 국가를 더 좋은 그 정치 형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미오쉐이머의 국제정착이 기왕의 국제정착과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력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육군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육군이 제일 중요하다. 공군, 해군은 강압은 할 수 있는데 정복을 못 한대요. 그렇죠? 강압은 할 수, 코어스를 해. 너 죽을래? 너 죽을래? 그랬는데 결국 가서 이제 정복을 하는 것은 육군이다. 그래서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 나라에서 육군을 빼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독일에서 육군 빼라고 주장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포린 어페어스의 그 논문을 써가지고 뭐 센세이션 했는데, 이렇게 그 육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육사 나오고 공군 장교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국력 개선 요인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한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걸 이 사람 얘기를 지금 우리 국제정치에 편입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중국과 싸워서 이기기는 너무 힘들다. 왜? 육군을 중국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다를 그 힘을 차단하는 세력이라고 쳤습니다. 거기에 또 놀라운 말이 있죠. 싸워야 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과 육지로 연결된 곳에 기지를 얻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코리아. 그 중에서도 노스 코리아. 평택에서는 바다 건너가야 되죠. 노스 코리아에서는 바다 안 건너가고 중국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가 그럼 미국의 친구가 되냐? 그렇지. 노스 코리아가 미국의 친구가 되는 건 통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어샤이머 교수 이 사람 그 한마디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10번이 바로 그거예요. 해군력이 가지는 한계. 정말 그 정복할 수 있는 육군을 해군배로 나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핵시대에도 전쟁은 있답니다. 이 사람 얘기는. 뭐 핵시대, 그러니까 핵무기는 웃긴다 그게 아니라 핵시대에도 전쟁은 있고 핵시대에도 국가들끼리 안보 경쟁은 극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군사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미어샤이머가 강조하는 스토핑 파워 오브 더 워터. 바다가 아무리 센 힘이라도 그거를 막아버리네.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은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을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역사학자입니다. 전쟁사. 그래서 그 책 보면은 이것만 읽어도 전쟁사가 돼요. 미어샤이머 책 보면 전쟁사가 되는데, 여러 가지 개념을 개발했죠. 밸런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본과의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한다가 밸런싱입니다. 벅패싱. 도망가는 거예요. 힘든 거를 회피하는 거. Strategy of Appeasement. 영국이 독일한테 종이 한 장 써주고 평화를 유지하자. 그 평화가 오래 갈 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밴드웨고닝. 힘센 나라에 매달리는 거. 힘센 나라에 매달리는. 밴드웨곤이라는 게 그 소방차 뒤에 이제 타고 가잖아요. 소방수들이. 그거 밴드웨곤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개념이 완전히 명확하게 무로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되는 건 아니고 벅패싱하고 스트래티지 오브 어피즈먼트 유화 정책하고는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에 힘든 거를 피해버리는 거야. 가서 꿇는 거야. 뭐 나중에 책 읽으면은 뭐 유사한 내용들인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들은 목적은 무엇일까? 국가들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생존이라는 목표를 버리면은 국가는 너무 쉽게 죽어요. 동네가 그래서. 국가들은 국력을 직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내 힘, 두 번째는 나의 좋은 나라의 힘을 빌리는 거. 그래서 동맹. 성경책에도 보면 동맹 얘기가 그냥 그 뭐 처음부터 나오죠. 내가 지금 성경책에 나오는 그 전쟁 얘기를 다 찾아가지고 성경과 국제정치라는 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쓰기. 그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전쟁이 14장,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해서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이 구원전쟁입니다. 구원전쟁. 선한 자를, 의로운 자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야. 그래서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이렇게 전개를 하는구나 하고서 그 책이 그러니까 뭐 그 책이라고 그러면 좀 쑥스럽지. 바이블이니까. 바이블의 그 스토리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쟁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그 총결론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피스메이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평화롭게 하는 자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책은 평화의 책이에요. 전쟁의 책이라기보다는 평화의 책인데 그렇지만 수많은 전쟁이니까 전쟁은 수단이야. 수단. 성경책에서 나오는 수단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서 내가 오늘 지금 뭐 점심도 왔으니까 점심을 먹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 가서 또 그거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 그래도 157페이지까지 했으니까 다른 날보다 7페이지 더 했다. 그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네, 네.